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입니다.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직무윤리, 그 다음에 투자자 분쟁 예방, 그 다음에 자금 세탁. 전체에서 1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보통 보면 한 10문제, 그 다음 요거 합해서 이제 5문제인데, 보통 이제 여기 3문제, 여기 2문제입니다. 이 자금 세탁은 한 3년 전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2문제 내기도 좀 그랬고, 얕은 1문제 내지 2문제 이랬는데, 굉장히, 한 재작년, 3년 전부터 내용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또 어려운 내용도 조금 들어왔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좀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약간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게 외워야 될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투자자 분쟁 예방은, 양도 굉장히 적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담이 없는 과목이고, 직무윤리는 원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과목인데, 여기도, 검소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검소법 내용이 여러분들이 법규 파트에서도 검소법을 조금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법규 공부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넘긴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규 파트에서는 검소법을 따로 공부하는데, 직무윤리에도 와 보면은 이 검소법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70-80%는 중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 검소법에서 몇 문제 낼지는 모르겠어요. 이 직무윤리 안에 들어왔는 거. 법규 파트에서도 직무윤리가 검소법이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에는 이 검소법이 우리 기본서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책이 이제 그렇게 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에 검소법 내용이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고 싶어도 출제를 못한 거죠. 근데 금년도에는 본문에 이게 내용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될 건데, 도대체 몇 문제 출제될지는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치르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찌됐든 이 직무윤리는 굉장히 편한 과목인데, 요소에 함정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어차피 검소법은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별도로 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70-80%가 겹치니까, 또 그렇게 한 번만 좀 외워 놓으면은, 외울 거 외워 놓으면은 그렇게 부담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하실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직무윤리 강의하면서 요소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직무윤리 일반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법과 윤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로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법과 윤리가 우리 직무윤리 기본서에 들어온 것도 한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테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20페이지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양이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출제할 만한 게 뒤에 가면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 부분은 별로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자, 149페이지 법과 윤리 해가지고요, 법의 개념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법에는 해가지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등이 있다. 영미법에서는 이 불문법을 더 중시합니다. 판례라든지 관습을.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 대륙법계를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 위주죠. 그러나 불문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상을 근거로 정의를 내리자면 해가지고 법이란 정당한 사회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갖는 여러 규범들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법에 대한 개념인데 법이라는 것은 윤리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뭡니까? 강제성이 있다. 자율성이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다 실은 중학교 때부터 뭐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넘어가시면 되고. 자, 2번 제목 있는 그대로의 법과 있어야 할 법이 나오고. 자, 넷째 줄에 보면은 사람들이 윤리와 비윤리를 혼동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뭐 절도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쭉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비윤리를 혼동하지는 않는다. 그럼 윤리가 뭐냐? 그 밑에 줄 절대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문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법과 윤리가 충돌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그 이유는 법의 목적과 윤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면 나올 만한 게 있죠. 있기는.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윤리는 개인의 내면적인 것이다. 개인적이다. 뭐 혹은 내면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객관식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밑줄 끊는 거지. 특별하게 논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어야 할 법. 그거는 이제 뭡니까? 정당성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현재 있는 그대로의 법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해서 다 정당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법은 없어져야 되는 법인데 뭐 이런 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은 궁극적으로 윤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중에서 이거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지켜야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야만 사회가 최소한 유지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들 이야기일 겁니다. 자, 3번의 법적 강제와 윤리적 자율성. 셋째 줄, 법은 그 기초에 있어서 윤리 원칙에 입각하고 윤리에 합당한 내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정당성이 있겠죠. 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넷째 줄, 유명한 말이 나오죠.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요거는 출제가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요 말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역시 넷째 줄에 보면은, 윤리나 인간애를 강조한 나머지, 무조건 인위적이고 강권적인 법을 무조건 배척한다든지, 그 거꾸로 법 만능주의, 둘 다 안 좋다는 거죠.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법을 무조건 배척하는 거, 법을 무조건 신봉하는 거, 이런 자세는, 둘 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법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권적 존재, 즉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약을 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두 줄 내려보면은 무한 소급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제대로 만들었느냐, 이건 누가 심사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심사하죠. 헌법재판소가. 그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면은 그걸로 끝인가? 우리가 또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사한 것은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이것도 누군가가 또 심사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끝없는 순환 논리가 되죠. 이거를 이제 무한 소급의 문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윤리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내면화된 준법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사람들의 굉장히 사람들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15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일 끝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장치가 바로 자율적 도덕감으로서 우리 안에 내면화된 준법 정신, 윤리가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둘째 줄 교육,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이런 게 있고,
교육을 통해서 또 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 분위기가 또 그런 준법 정신에 대한 그런 게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전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윤리. 법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이죠. 법이 진보적이면 큰일 나죠. 우리가 이제 법적 안정성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넷째 줄에 나오고요. 한번 제정된 법은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감하시죠. 국회에서 법을 한번 만든다든지 개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가지고 죽은 법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제일 밑에 낡은 법과 새로운 윤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현대사회에서의 딜레마다.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겪는 공통적인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152페이지 셋째 줄 법의 수단은 현실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법의 목적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법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책을 쓰신 분은 법의 목적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니까 이런 것들이 객관식 강의는 객관식 문제는 이런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직무윤리와 윤리강령이 나오는데 요거는 출제합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게 어렵습니다. 요런 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윤리하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를 비교할 줄 아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일상생활 할 때 이거 우리가 구분해서 씁니까? 이거 우리가 혼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은 이거 구분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거는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기업체에 다니는 그 종사자들이 각각 그분들이 맡은 개개의 직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켜야 될 윤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개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요거는 모던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이거는 포괄적일 것이다. 굉장히 추상적일 것이다. 굉장히 거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개개인들이 맡은 바 직무와 관련되는 거니까 요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일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미시적인 것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느냐. 윤리강령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임직원 행동강령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충분히 한 문제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 윤리는 개개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기업 윤리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직무윤리에서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도를 표시하고 이거는 거의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죠. 기업 윤리는 해가 밑에 경영 전반에 걸쳐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벌써 모든 그 다음에 포괄적 이런 말이 나오죠. 반면 직무윤리는 조직 구성은 개개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추상적인 선언에 거칠 수 있는 윤리의 개념을 실질적인 의미로 만들어준다. 즉 기업 윤리가 거시적인 개념이라면 직무윤리는 미시적인 개념이다. 이에 따라 통상 국내에서 포괄적 개념인 기업 윤리는 윤리강령 등의 행태를 지닌 추상적인 선언문 형태, 반면 직무와 연결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직무윤리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그 형태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직무윤리는 윤리강령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면 이것도 틀리는 거죠. 이런 거를 외우지 않으면 이거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가 지금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윤리 경영은, 윤리는 요 기업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냐, 요 직무 윤리를 이야기하냐. 우리가 지금 과목명이 지금 직무 윤리이지 않습니까? 요거라는 거죠, 요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밑에서 둘째 줄, 윤리 경영은 직무 윤리를 기업의 경영 방식에 도입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훌륭하게 이제 한 문제가 되고, 실제로 저 뒤에 277페이지 가보시죠. 우리 법규 파트에서도 똑같았지만 뒤에 실전 예상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제 수가 몇 문제 안 되죠. 12문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35문제가 있었어요. 한 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할 때 그거를 다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실전적인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된다. 그런 건데 277페이지 가보시죠. 1번에 바로 지금 나오죠. 직무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 1번, 3번, 4번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2번을 보시면은 기업윤리와 직무윤리는 흔히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거는 우리 지금 152페이지에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지문이 있는 거니까 작년도에 출간된 이 직무윤리 책하고 금년도에 출간된 책이 조금씩 보면은 내용에 작은 차이지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혼용되어 사용한다는 말은 작년도 기본서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이 말을 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책은 기본서 안에 본문 내용은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작년, 재작년 문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없는 내용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아마 혹시 이런 지문이 나오면 그렇게건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본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출제해서는 안 되는 지문입니다. 사실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쓰고 있다. 특히 직무윤리가 이게 심해요. 앞으로 제가 가면서 계속 지적할 건데 본문의 내용은 바뀐 게 굉장히 많은데 문제를 옛날 문제를 그대로 해가지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좀 지적받아 마땅하죠.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제일 출제가 유력한 게 이제 나왔죠. 또 하나 유력한 게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회사는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느냐, 회사는 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 요게 모든 기업체가 필요한 이유가 한 6가지가 나오고요. 특히 우리 지금 금융투자업에서 필요한 이유가 4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합해서 이게 10가지지 않습니까? 요것도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인데 요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153페이지 1번에 윤리 경쟁력의 시대 있죠. 요거는 요 이야기예요. 모든 회사가 필요한 이유. 막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자, 1번 환경이 변화되었다. 현재와 미래의 세계는 고도의 정보와 기술에 의한 사회이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엄청난 파국과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옛날 멀리 보면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가깝게는 우리나라에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다친다든지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도대체 윤리 경영을 하지 않으면 너무 결과가 너무 엄청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직무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2번에 위험과 거래 비용.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비용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느냐?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셋째 줄에 있습니다. 위험 비용까지를 거래 비용에 포함시켜. 요게
포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외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많이 내요.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위험 비용까지를 거래 비용에 포함시켜 그 거래 비용이 가장 적은 쪽을 회사는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즉 위험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요 시험에 단골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번에 생산성 제고. 또 뻔한 이야기죠. 한 세 줄 보시면은 더 많은 경제적 효용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투입이라는 인식이 기업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생산성의 제고를 통한 장기적 생존의 목적으로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옛날에 기업을 경영하시던 분들은 윤리 경영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생산성만 올라가면은 굉장히 이제 좋았다 뭐 이런 건데 요즘은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윤리 경영을 하는 게 내부적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아가고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더라. 이런 기업 마인드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신종자본 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뭐 토지라든지 뭐 건물, 기계라든지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자본을 중요시했지만 요즘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 기업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줄 직무윤리는 오늘날 새로운 무형의 자본이 되고 있다. 어떤 회사가 굉장히 직무윤리, 윤리경영을 잘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만약에 인식이 되면 우리가 마트 가서도 그 회사 제품을 많이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옛날보다는 보편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인프라 구축. 첫째 줄 윤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서 끝에 보면은 윤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서 윤리 인프라가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A라는 회사는 내부적으로 윤리 경영을 하지 않고 B라는 회사는 윤리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럼 이 A 회사는 반칙이라는 거죠. 바깥에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의 전제 조건이 내부적으로 윤리 경영을 하는 회사만이 바깥에 나와서 경쟁을 해야만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는 윤리 경영을 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와서 경쟁을 하라.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다.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의 사회적 비용의 감소. 비윤리적 행동을 하면 결국은 법적 규제가 많이 들어져. 그러면은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번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은 다시는 회복 못할지도 모르고 또 만약에 회복한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윤리 경영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모든 회사가 윤리 경영이 필요한 이유고요. 이제는 우리 증권회사, 금융투자업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자, 다른 분야에 비하여 더욱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산업의 고유 속성. 뭡니까? 둘째 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우리가 이제 법규 파트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 하죠. 회사와 투자자 간에 이해가 어긋날 가능성이 너무 많아졌다. 투자자와 투자자 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때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2번의 상품의 특성. 둘째 줄 우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거죠. 원본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고객이 원본을 까먹고 나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회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직무윤리라든지 법규를 평소에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다. 요거는 이제 셋째 줄에 보면은 오늘날은 전문가조차도 금융투자 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상품이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옛날보다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의 안전장치.
부당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부당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도 그렇고 고객으로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그런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런 직무윤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결국은 이런 직무윤리를 지킨다는 것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역할. 물론 이거는 여기도 필요하죠. 여기도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금융투자업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0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출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번, 2번,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번이 있는데 7번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 이번 금년도 책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싶어서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번에서 157페이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제적 장치가 강화되었다. 요거는 이제 옛날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지기 이전하고 이게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서비스에 불과하던 게 많아졌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전부 법적 의무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설명 의무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설명 의무가 이 법적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 제대로 안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어디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자본시장법은 이걸 전부 이제 법적 의무로 바꿨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 거 단박에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1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은 유가증권의 개념이 옛날에는 한정적, 여기 이제 열거주의였죠? 옛날에는 열거주의였다. 그 굉장히 이제 회사가 불편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생결합증권 같은 거는 옛날에는 이 유가증권의 개념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신종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먼저 바꿔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이 열거주의가 이제는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이제는 회사가 신종 상품 개발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어졌죠. 그 대신에 문제는 굉장히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대상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전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자하고 전문 투자자에서 차등을 두는 게 좀 있잖아요. 무슨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뭐 이런 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무윤리는 지켜야 되죠. 그런 이야기를 3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은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규제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규제 완화의 관점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주된 보호의 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적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책임도 완화된다. 이렇게 만약에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 투자자는 법적 책임은 좀 완화되어 있지만 윤리적 책임까지 완화되면 안 된다.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넘어가시고요. 7번을 보면은 금년도 이제 새로 등장한 지문이니까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사전정보 제공, 금융상품 판매, 사후 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자, 요거는 포인트가요. 전 과정이에요. 전 과정. 하여튼 이거는 옛날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인데 상품 개발할 때부터 소비자 신경 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이제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사상가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4명까지 소개된 적도 있었거든요. 한 5년 됐습니다만 이 책이 조금 바뀌면서 지금은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근대 자본주의 출현의 철학적 정신적 배경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 중 하나는 칼뱅주의를 토대로 한 종교적 윤리의 부산물로 이해하는 베버의 사상이다. 그래서 베버가 이제 칼뱅의 그 윤리 사상을 이어받았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칼뱅에 대해서 조금 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칼뱅만 신경 쓰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칼뱅의 그 윤리적인 사상, 그게 굉장히 공헌도가 많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겠죠.
칼뱅은 3개 정도입니다. 소명하면은 칼뱅이에요. 그 다음에 금욕 그러면 칼뱅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 자본주의 발전 그러면 칼뱅이에요. 그래서 요 3 정도만 핵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줄, 칼뱅의 금욕적 생활윤리, 금욕,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된 직업윤리의 중요성 강조, 초기 자본주의. 칼뱅은 모든 신앙인은 노동과 직업이 신성하다는 소명, 이게 소명론이죠. 그래서 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칼뱅 이전까지는 이제 칼뱅이 종교개혁에 등장한 그 사상가 아닙니까? 종교개혁가죠. 그런데 이 이전까지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굉장히 그 중세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칼뱅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거다. 거기에서 창출된 부는 얼마든지 축적하는 게 괜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부를 축적하는 게 정당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베버는 이어받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니까 158페이지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159페이지는 윤리 경영의 국제적 환경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OECD가 나오죠. 요거는 출제를 한다면은 할 만한 거는 있어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OECD가 모든 국가가 지켜야 될 무슨 2000년도에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거는 제목을 전혀 외우지 말고 포인트는 뭔가니까 이거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에는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출제하니까 우리는 이런 데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시험용이고 물론 그러면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굉장히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니까 각 나라들은 구속력은 없지만 다 지키고 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밑에 나오는 부패 인식 지수죠.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 이제 이거 발표하는 곳이 뭐냐 해가지고 각 나라의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 게 국제 투명성 기구죠. 요거는 단답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외우셔야 돼요. 영어도 외우시면 좋고요. TI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제투명성기구.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안 좋은 거죠. 높은 게 좋은 건데. 그 다음에 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이 CPI 부패인식지수는 국가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국가에 대한 거고 요거 각 기업의 부패인식지수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요거 각 국가별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I는 1995년 이래 매년 각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국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에서 셋째 줄,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밑에 이제 해설 보시면은 요 부패 인식지수는 해당 국가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 인식입니다. 요거는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공공부문, 혹시 이제 민간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거 밑줄이나 꺼 놓으시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갑자기 또 하나 해가지고 영국의 BITC와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CR 인덱스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출제할 수 있는데 이제 부패를 측정하는 지수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국내 지수가 있고 국제 지수가 있는데 국내 지수는 한 장 넘겨보시죠. 161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산업정책연구원의 코백서,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FKI 백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려오면 학계에서 서강대 윤리경영지표 있죠. 소백서. 요거는 국내 지표죠. 그런데 지금 159페이지에 있는 영국의 BITC 있죠. 요거는 국제죠. 요런 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요 중에서 요 국제 영국의 BITC 있죠. 요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부패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다음 중
이 네 가지를 해놓고 다음의 부패 인식 지수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러면은 정답은 영국의 BITC라는 곳에 하는 CR 인덱스다.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지수라고 하더라. 이렇게 역으로 외우십시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3년 이전에 우리 기본서 뒤에는 객관식 문제가 30몇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중 부패 인식 지수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가지고 정답은 영국의 BITC의 CR 인덱스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60페이지 국내적 환경이 나왔는데 요거는 하나밖에 없죠. 중간쯤에 보면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밑에서 한 6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더라도 이게 포인트죠. 금품 등의 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 밑에 줄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공직자 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는 혹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1페이지 4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기업은 이윤 창출이 최고겠지만 이제 이윤이 창출되면 그 이윤 이제 창출된 거를 사회 환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2페이지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가 나오는데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이 나오죠. 요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출제할 수는 있는데 출제하면은 아무도 틀릴 분들은 없어요. 포인트는 이제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리게 내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하여튼 지금 직무 활동을 하는 그 종사자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어제 회사하고 고용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고용 계약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직무 행위는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직무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 지켜야 되겠죠. 하루 알바 와서 하는 사람들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지켜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고 누구를 대상으로 지키느냐?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 요게 이제 출제를 한다면 이때까지 출제를 하곤 했죠. 자, 그래서 16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직무윤리는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의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둘째 줄 자격증을 갖기 이전에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두 줄 내려보면 따라서 회사와 정식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나 무보수로 일하는 자도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포인트라 그랬죠. 아직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어떤 게 그러면 직무행위냐? 모든 게 다죠. 제일 밑에 회사에 대한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고객과 관련되는 거, 시장과 관련되는 거 다 직무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직무윤리의 성격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요거는 저 뒤에 가면 이게 겹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지배구조법 24조에서는 내부 위험 관리 체계인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로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직무윤리가 반영된 내부 통제 기준을 자율적, 여기에서는 이거를 내부 통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정해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제일 뒤에 가보면은 이 직무윤리 259페이지 가보세요. 우리가 이제 직무윤리 제일 마지막 시간에 보는 건데 직무윤리 준수 절차가 259페이지 가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배구조법 24조가 소개되어 있는데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법적 의무로 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법적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두 말이 이게 배치가 되잖아요.
여기 자율적 재정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만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느 말이 맞느냐? 이 말이 맞아요. 이 법적 의무라는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에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앞에 파트에서는 조금 모순되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에서 무시하십시오. 뒷부분에서 요게 조금 중요하니까 지금 내부 통제 기준이 있죠. 이거는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만들어야 될 법적 의무다. 요거는 미리 조금 서술이 조금 모순되게 돼 있다. 그렇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윤리의 핵심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2대 핵심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